자, 시장의 랠리가 계속되면서 어제 우리 증시가 사상 처음으로 시총 3,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반기 코스피 밴드도 줄줄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요. 랠리 이대로 계속 될 건지 이분과 함께 오늘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염블리 이사님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대외적인 가장 큰 변수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 관련 서한을 보내고 의약품, 반도체 200%다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증시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영향을 이렇게 좀 덜 받는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십니까? 사실 이제 우리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미 그때 지수가 좀 사실 이제 미국과 별개로 그냥 무너져 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선반영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대 관세율이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25%. 근데 베트남 사례를 보니까 46에서 20%까지 낮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도 이제 3주간 협상 기간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뭐 25%보다는 좀 더 낮아지지 않겠냐 이런 좀 기대감도 있고, 또 거기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대외 변수보다는 또 이제 국내 변수가 워낙 좋잖아요. 지금 이제 신정부의 그 적극적인 이제 주식 부양책, 사실 이게 저는 뭐 뉴스들 요즘에 딱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한테 주식 사라 이렇게 좀 계속 권유를 하는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적으로 이제 그동안 사실 이제 아파트에 쏠렸던 이 자금들을 어떻게든 좀 주식으로 좀 돌리겠다는 좀 의지가 좀 되게 강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뭐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외국인 투자도 당연히 느꼈겠죠. 그리고 상법 개정까지 됐기 때문에 국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제 해소, 이 기대감이 결국 이제 외부의 그런 좀 불확실성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 그걸 좀 누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가파르게 좀 오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동성을 자극할 만한 긍정적인 재료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또 가장 크게 시장에 탄력을 줄 수 있는 게 금리 인하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 파월 의장이 좀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굉장히 신중한 태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 연준 의장은 너무 압박을 심하게 하는데 해도 뭐 전혀 뭐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1년 후에 이제 그만두니까 뭐 그러든가 말든가 하는데 이제 아마 가을에 신임 그 연준 의장을 발표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점점 힘은 빠져요, 사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 자체의 힘은 좀 떨어지게 텐데, 다만 이번에 어쨌든 그 FMC 회의록을 보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 그러니까 19명의 위원 중에 10명이 일단 연내 최소 2회 인하를 좀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이제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는 건 9월이나 12월경에 이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데 이제 찬성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부 위원들은 뭐 7월에도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건 소수 의견이고, 그래서 9월과 12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다. 이거는 사실 이제 지금 전망인데 또 그때 가서 물가라든가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시장은 7월에 안 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게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하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우리가 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다행히 좀 물가가 안 올라가지고 9월에 좀 안정적으로 금리를 낮추면 되게 좋아요. 이건 증시가 더 오래 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때쯤 가서 갑자기 좀 경기 둔화 우려가 더 커져서 금리 인하를 뭐 9월에도 하고 뭐 예를 들면 11월에 하고 12월에 하고 이게 3번 가는 스토리로 갑자기 경기 때문에 더 해야 되겠다. 이러면 시장이 한번 부러질 수도 있어요. 경기 우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네. 그 물가 때문에 인하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경기에 대한 좀 부분이 좀 생각보다 안 좋아져서 하는 건지, 그게 좀 저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보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키는 관세가 되겠네요. 네.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이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어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어찌됐건 우리나라 금통위는 어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리 매파적이진 않았다라는 분석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금리 동결은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예상했는데, 이제 다 이제 그거죠. 이창용 총재가 도대체 무슨 얘기 하실까. 이걸 이제 항상 네.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한국은행의 초점,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이창용 총재가 했던 얘기는
금리 결정할 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가 물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파웰 의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지금 최근에 물가가 굉장히 안정화돼 있죠. 2% 초반. 농산물 가격도 최근에 좀 안정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물가는 약간 이제 변수가 좀 떨어져 있고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그건 이제 경제랑 그 경기를 보는 거죠. 그리고 금융 안전. 이 두 가지가 서로 우선순위가 뭔지는 명확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당연히 금리를 낮출 거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좀 최근에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그래서 이창용 총재 했던 얘기도 아파트 값 상승세가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금융 안정성을 좀 저해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동결 배경을 그렇게 좀 설명해 주셨는데 결국 이번에 우선순위는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은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금리를 더 낮춰도 되지만 이게 또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겠죠. 왜냐하면 금리를 더 낮추면 또 이 아파트 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더 가속화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융 안정을 더 우선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동결한 배경을 설명해 주셨고, 다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8월에는 그래도 인하를 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이제 경기 자체가 워낙 또 안 좋기 때문에 8월 인하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아졌는데, 관건은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원래 지금 하반기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 이창용 총재의 의견을 들어보면 지금 분위기로는 이대로 가면 한 번밖에 안 할 것 같아요. 8월 딱 한 번 하고 동결로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부동산 가격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된다면 하반기에 2번 정도 금리 인하도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한 번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또 한 번 인하를 해도 그게 뭐 너무 악재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정부가 직접 또 돈을 풀어버리잖아요. 지금 이제 민생지원금, 이제 소비 쿠폰도 아마 이제 전 국민이 다 최소 15만 원씩 받으니까 그런 또 지원책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 인하할 가능성이 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건 가계 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조는 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횟수나 시기보다는 조금 더 호재성 이슈에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매크로한 변수들 쭉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아랫단을 좀 내려가 보겠습니다. 산업인데요.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요즘에 상당히 기쁜 소식이에요. 반도체 수출 확장기가 뭐 2000년대 초 IT 혁명 때처럼 오래 갈 것이다 라는 관측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제가 이거 읽어보고 네. 와, 한국은행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진짜 많이 하시는구나. 아니 왜 그걸 느꼈냐면 네. 이게 좀 논란이 있어요. 반도체가 지금 피크아웃이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너무 좋기 때문에 과거 사이클로 보면 HBM도 똑같은 반도체 아니냐 메모리. 그럼 결국엔 좋을 때 팔아야 되고 안 좋을 때 사야 되는데 그 논리면 하이닉스를 팔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사실은 이제 과거 사이클 대입을 하면 그런데 여기 보고서도 이제 그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HBM은 싸게 만들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파는 제품이 아니라 맞춤형 제품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그 하이닉스의 비싼 HBM 다 사가거든요. 비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100개를 만들면 한 40개인가 30개 정도가 불량품이 나와요. 하이닉스도. 근데도 그거 다 사갑니다. 그냥 불량품까지 다 포함해서 사가는 거기 때문에 그의 핵심은 뭐죠? 엔비디아의 그 AI 가속기의 성능을 최적으로 맞춰줄 제품이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HBM 사이클을 보면 삼성이 지금 못 따라가고 있죠. 전혀 지금 못 들어오니까 공급이 늘기가 더욱 어려워졌고 또 하이닉스 자체도 뭐 HBM을 뭐 100개 만들고 싶어도 100개가 안 나와요. 한 번 넣었을 때 60개 정도 나오니까 내년에 HBM4 가면 더 줄겠죠. 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 AI 시대로 좀 넘어가면서 기존의 반도체 우리가 봤던 범용 제품 사이클이 아니라 이 맞춤형 사이클로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사이클이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도 이제 그런 걸 짚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확장기가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AI 지출이 줄어든다면 이게 감소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좀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 돌파했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그걸 지금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 과거 잣대로 그냥 좋으니까 피크아웃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제 완전히 사이클 자체가 달라졌다는 걸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사들이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네요. 네, 그런 맞습니다. 관점에서 네.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하느니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짚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법 개정안 또 다른 화두 아니겠습니까? 이게 통과된 이후에 투자자들이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로 이 관심이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더 격포제가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할인받는 이유 중에 좀 큰 게 결국엔 이제 주가, 그러니까 주식 시장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 올라서가 아니라 공급이 늘어서 주식 공급이 계속 늘었죠. 뭐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총 80조가 상장을 했죠.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가 받아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80조짜리 회사를. 근데 그게 떡하니 상장되니까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해버리고 그 외에 뭐 카카오의 계열사도 많이 중복 상장 되게 많았잖아요. 뭐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S&P 500 지수는 주식 수가 지난 20년간 계속 줄었어요. 그 이유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계속했거든요. 신규 상장도 있었지만 그 이상의 소각을 했는데 한국은 반대였죠. 소각보다는 사실 이제 거의 이 증자라든가 상장이 많았죠. 근데 이제 이게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5월인가 6월 데이터를 보니까 주식 공급이 이제 감소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자사주 매입이 이제 증가하면서 이게 이제 드디어 역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죠.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이번에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죠. 자사주 소각 이제 의무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값이 오르는 건 살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한국 주식시장도 마치 이제 그런 케이스처럼 이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좀 높아졌기 때문에 이 자사주 소각 자체는 주식시장에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의 그 하나의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어찌됐건 모든 플레이어들이 합심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가고 있다는 건 참 긍정적인 영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지 않습니까? 근데 삼성전자랑 LG전자는 약간 좀 아쉬웠어요, 실적들이. 앞으로 실적 전망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실적은 사실 2분기 기대치는 꽤 높진 않아요. 예, 물론 이제 일부 이제 하이닉스라든가 잘 나가는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상황인데 뭐 이번에 삼성전자, LG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고 특히 LG전자 실적이 조금 아쉬웠던 게 이게 LG전자 못했다기보다는 관세 충격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뭐 가전제품 만드는데 알루미늄, 철강 다 들어가는데 거기다가도 50%를 때려버리니까 사실 이거 감당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당장 해소될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높진 않다. 그래서 기업별로 뭐 선별해서 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하반기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도 지금 돌아설 것 같고 하이닉스는 하반기 더 좋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실적 모멘텀이 좀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하반기는 지금보다 좀 나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은 사실은 이제 실적보다는요. 어쨌든 유동성하고 증시 재평가죠. 여기에 대한 기대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진다면 실적이 조금 부진은, 그러니까 정말 충격적인 실적 감소만 아니라면 뭐 그럴 가능성도 사실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보다는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질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반기까지도 흐름이 괜찮았는데 상고에서 하고로 계속해서 이어질지 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과 함께 앞으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있는 부분들 체크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신 LS증권 염승환 이사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